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도 세계 증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세계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 30분을 남겨놓고 종가 기준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전 세계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 뉴스였죠. 렘데시비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가 코다리19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 뉴스에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무려 9.73%나 오르고, 그리고 다우지수도 옵션 만기일 마지막에 지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다음 주는 여러분 드디어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이날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실적도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만약에 내릴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도 같이 내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코스피 시가총액 8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내리면은 코스피 급락을 피할 수가 없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 날 드디어 코스피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세계 증시도 급등을 했으니 월요일장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한국 증시가 마감이 될까요? 아니면은 외국인이 다시 한번 한국 증시를 매도하면서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2.9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정말 변동성이 너무너무나 심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다우와 나스닥을 지켜봤는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장중에 이렇게 계속 좋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이 끝난 다음에 실제 장이 개장한 뒤로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스닥과 다우가 장중에 하락 반전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까지 장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장 종료 1시간을 남겨두고 다우와 나스닥이 모두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그리고 세계 증시가 모두 다 이렇게 빨갛게 불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세계 증시가 이렇게 빨갛게 불타올랐다? 예, 바로 이 뉴스였죠. 코다리19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가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 뉴스에 어제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렘데시비르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9.73%나 상승을 하면서 어제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길리어드가 플러스 16%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정작 장이 열린 이후로는 플러스 5.81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좀 더 올라서 끝났는데 그래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대조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치료제는 실상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힘든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언론 매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상 실험 자체가 기간이 너무 짧고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는 아직 정상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아예 그냥 제약회사에서도 대조군이 작은 데이터는 아직까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제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을 뚫으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장 종료 10분 전, 20분 전에 막 올리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그냥 고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16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가죠. 유가가 이제 20불이 아니라 18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 욕 같지만 와, 어제 마이너스 8.51%나 빠졌어요. 정말 무섭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럼프 형이 사우디와 러시아와 감산이 합의해서 30불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일주일 전에 나왔었는데, 2주 전까지만 해도 럼프 형의 트위터 하나 때문에 유가가 24%나 급등을 했고, 유가는 얼마까지 올랐었죠? 28불까지 가서 30불을 찍을 기세였는데, 와, 지금은 18불이 됐으니까 10불이 내렸죠. 그리고 오펙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량이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참 웃기죠. 예전에는 저 유가가 폭락을 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계속 내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가가 내리든 말든 다우와 나스닥은 다시 한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물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사상 최저치가 나왔고, 예상 전망치인 5.5를 크게 돌파한 마이너스 6.8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전 세계 지수가 빨갛게 이렇게 불타올랐는데, 여러분은 혹시 지난 2월 달을 기억하시나요? 나스닥과 그리고 다우가 신고가를 가던 그 시절에는 정말 많은 뉴스와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먼저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코다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공장 생산이 줄어들면서 코다리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보시면은 2월 18일 날 아이폰 공급 부족에 시달려가지고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애플 주가를 보세요. 예.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주가가 빠져도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역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갔고, 아니 신고가를 찍었죠. 2월 18일 날. 그리고 럼프 형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 시장은 오늘 또 신고가를 찍었다, 모두 이 시장을 즐겨라 하면서 축배를 들고 있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던가 다우가 신고가를 가든 전혀 반영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면서 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린 그런 거 상관없이 올리 마이 웨이 하고 이렇게 막 달렸고, 이 코다리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터지는데도 미국은 전혀 타격을 안 받았어요. 2월 18일, 2월 27일 막 하면서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왔는데도 미국이 전혀 반응이 없었고, 또 2월 달에 럼프 형이 나와서 4월이면은 이 코다리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지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혀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2월 25일 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다리 바이러스에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심지어 본인은 마스크도 안 쓴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보시면은 럼프 형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코다리 관련해서 인터뷰 도중에 자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다리 바이러스는 단순한 감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확진자가 70만이 돌파가 되었고 사망자가 4만 명이 육박했어요. 저 마스크 쓰기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그거를 애초에 대비를 하고 애초에 좀 실행을 했으면은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전 세계 확진자 1위가 미국이 돼버리면서 지금 정말 혼란의 도가니탕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증시는 떡락을 하게 되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럼프 형이 취임하고 올려놨던 주가의 80% 이상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이면은 이 코다리가 잠잠해지면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럼프 형이 신이시여 미국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럼프 형의 최근 일대기예요. 최근 일대기. 이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게 최근에 일대기인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최근에 아무런 대응책이나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월 중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습니다. 유가만 봐도 그래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47불이었는데 지금은 18달러.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 럼프 형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20불대가 깨지려고 하다가 럼프 형이 중재에 나선다고 해서 28불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18불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유가라던가 아니면 세계 경제 지표라던가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들이라던가 좋은 뉴스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미국의 실업자 수 그리고 경상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좋은 지표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한국의 주식이라던가 나스닥이라던가 미국의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가가 오르는 건가 하면서 이유를 계속 찾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치료제 때문에 올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가 획기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면서 외신에서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을 하였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 클로로킨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투매가 나오거나 불안감을 느껴야지 되는 현 상황에서 갑자기 또 렘데시비르라던가 다른 쪽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고 또 모건 스탠리라던가 골드만삭스에서는 경제 낙관론과 증시 낙관론을 펼치면서 시장이 뜬 소문으로 갑자기 계속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이달 내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매일 30명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주만 더, 3주만 더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아직도 이 코다리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경제 재개를 복귀하겠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도 2월 달에 모든 것을 다 종결시킨다고 했다가 심정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확진자 2위가 돼버렸는데 미국은 지금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저는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다우든 나스닥이든 요즘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경제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과연 얼마나 시장이 버텨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유가에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손실을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서워요. 이제 미국의 GDP도 나오고 그리고 분기별 실적들도 계속 나올 텐데 그거를 미국이 다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세계 증시도 같이 무너지는데 과연 얼마까지 오르고 얼마까지 될까? 참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폭발적으로 급락했던 장이 바로 옵션 만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서 이렇게 내렸거든요. 보시면 21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쫙 빠졌는데 이번에도 옵션에서 상승으로 잡고 이쪽으로 뺄까? 아니면은 오히려 다음 주에 옵션 만기도 끝났겠다. 본격적으로 올려볼까? 하면서 올릴까?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대응 시나리오를 짜서 어떻게든 매매를 할 예정인데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이 4,500억 원 이상 사다가 중화권의 GDP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반 이상 매도를 했고 마지막 동시효과 전에 선물을 다 팔고 매도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를 선물이랑 현물이랑 크로스 해가지고 결국엔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더 사거나 아니면 뭐 1조 원까지도 막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분명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4,5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중화권의 경제지표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매도 태세로 전환해서 코스닥의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갑자기 내리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외국인이 4천억에서 5천억 이상 사면은 그 다음에는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다 못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외국인이 여러분 더 많이 팔았어도 기관이 결국 외국인의 물량을 잡아먹고 이렇게 더 사줬으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또 기관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나? 기관은 또 요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가 들어와서 또 여기 잠깐 샀다가 월요일날 팔고 나갈까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할까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 지금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미국도 종가 고가로 갔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1900이 넘었으니까 다음 주 무조건 시초가부터 매매를 해야지 이러면서 기대감이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초가 매매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 장중에 이제 11시 넘어서 매매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랑 목요일 날은 11시 반 매매가 절대 통용되지 않는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화권의 GDP가 12시쯤에 나왔고 11시 30분에 매수를 했으면은 정말 최고가에 물려가지고 지난주 고생을 했는데 나는 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2018년도에 우리 코스피가 2600을 한번 찍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다이빙했던 사건 막 그런 게 떠올라요. 여기 보시면 우리 코스피가 2600을 갭 상으로 해서 한번 팍 찍고 그 다음날 이렇게 약간 조정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팍 뺐던 적도 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최근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2600 찍자마자 마지막에 뺄 때 어떻게 뺐냐면은 삼성전자를 여기 보시면은 8%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싹 다 빼버린 다음에 이렇게 뺐는데 와 이때하고 이때가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갭을 빵빵빵빵 띄우면서 돈을 하나도 안 들였어. 돈을 별로 들이지도 않고 요렇게 지수를 최고가로 올려놓은 다음에 마지막 날 대폭등을 시켜놓고 쫙 설거지하는 모습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돈을 이렇게 안 들이고 우리 지수를 올릴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렇다? 기대감이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별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안 했는데 평소보다 완전 거래량이 적잖아요. 시작부터서 3% 이상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끝나서 과연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뺄 것인가 올릴 것인가 이거 하나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가 장난 아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계속 내리다가 장 막판에 쫙 끌어올리고 동시효과 때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얘가 시총 3위니까 삼성전자로 눈을 쏠리게 한 다음에 얘를 끌어올리는 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 날랐잖아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매수가 탁 들어와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일단은 코스피를 1900에 안착을 시켜놓고 오히려 현대차라던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먹튀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4월 23일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동시에 발표가 돼요. 와, 난 이게 좀 두렵기도 하고 과연 하이닉스의 실적은 안 나와가지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실적 잘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 날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이 실적 발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고, 현대차 노조가 여러분 지금 임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대신 고용 보장을 해달라. 와, 나 이러는 거 보니까 현대차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길래 지금 현대차 노조가 보통은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임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가. 이런 거 보면은 현대차 실적도 되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주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고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도한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 하면서 얘네 둘이 빠지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시총 상위주가 빠지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을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외국인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서 한국의 코스피를 사고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 발표할 때까지 꾸준히 매수하다가 목요일 날 던지는 방법을 쓸까? 아니면은 월요일 날 그냥 빼버리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 악재가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순매수를 늘릴까? 악재 해소로. 이 두 가지 패턴이라던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로 나올까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답은 안 나오고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방식으로 나오나 보고 대응하기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자 아침에 S&P 500과 야간 선물이 움직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많이 휘둘리고,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전부 다 휘둘리기 때문에 뭐 다음 주도 전략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인가 아닌가 살펴보시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지켜보고 있다가 11시쯤에 매매하는 식으로 가시고, 또 지난주에는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 섹터가 어디로 오를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섹터 순환매가 너무 빠릅니다. 전날에는 대북주가 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풍국주정을 비롯한 이렇게 수소차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풍국주정 여러분 어제 보셨나요? 보시면은 10시 때부터서 벌써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금요일 날은 상한가를 가기 대부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풍국주정, 수소차 관련주고 예하고 EM코리아, 유니크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었죠. 근데 저는 수소차는 진짜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주식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0대도 팔리지가 않고 있고 충전소가 전국에 3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국산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매번 말씀드렸지만 수소차 충전소 하나 세우는데 30억이 넘습니다.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 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의 차이와 그리고 보급률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수소차를 밀어준다고 해도 세계에서 누가 타고 다닙니까? 전기차는 그나마 테슬라라는 거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씩 보급을 늘려가고 있지만, 수소차는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국내에서 밀어준다고 해봤자 소비자들이 탈까요? LPG 지금 일반인 구입 가능합니다. 전기차 타는 사람 요즘 늘고 있죠. 그리고 휘발유, 디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수소차를 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름값이 지금 18불인데 누가 수소차를 타요? 지금 기름값이 지금 10불대로 들어왔는데 뭐할로 지금 수소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름값 쥐똥만큼 내렸더군요. 그리고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상한가를 찍었었지만 종가는 플러스 16.98%. 요렇게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4%의 손실을 보셨을 텐데, 나는 수소차 정말 싫어하는 게 실적이 없어요. 이런 애들 여러분 4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상폐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EM코리아라던가 이런 애들은. 근데 단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뭐 핵심 부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만 빵빵빵빵 옛날에 뛰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좀 올라왔어도 옛날에 비하면 어때요? 수소차 붐이 불었을 때 11,000원대에 비하면은 아직도 3분의 1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차는 뉴스 아니면 올라올 방법이 없는데, 어제 얘네가 올라왔던 이유는 이 민주당에서 총선을 압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책을 밀 것이다. 그 기대감에 올랐죠. 올랐는데 상한가를 간 애가 있어야 되는데 상한가를 못 갔어요. 수소차는.
보통 신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주도주가 나오려면은 상한가를 만회가 나와야 되는데 수소차 관련주가 아침에 잠깐 올려놓고 그냥 다 빼버렸고 오히려 목요일날 급락했던 뭐 써니전자라던가 알레비라던가 우리 철수형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까뮤 유엔시나 이런 애들 보세요.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 시간에서 상한가. 참 웃기죠. 분명히 총선에서 이번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철수형 테마주 끝났다 싶었는데 시간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올리고 어제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테마 순환이 너무 빨라요. 테마 순환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은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는 좀 조정을 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 코스닥 반도체 주식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얘네들은 음봉으로 끝나고 다 아침에 그냥 빼버리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난 이런 반도체 주식들. 그 중에서 AD 테크놀로지가 대장이었다 하면서 이 녀석은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AD 테크놀로지 어제 장 끝난 다음에 악재가 나왔더군요. 그것도 되게 무서운 게 뭐냐? 예, 바로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왜 하한가를 갔냐? 바로 AD 테크놀로지 587억 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군요. 와,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장이 시작했는데 막 미국의 야간 선물이 2% 3%대 급락이다. 그리고 또 막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작하자마자 막 마이너스가 2%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0% 이상 더 빠지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생각보다 세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유상증자를 이 타이밍에 하냐. 얘네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 다른 반도체 주식이 뭐 아침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다 음봉으로 끝나고 내렸는데 얘만 왜 15% 올랐을까 했는데 유상증자 하려고 올린 건가? 이 생각이 드네요, 진짜. 와, 뭐야 이거. 아니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에이프로젠도 시간에 하한가 한번 찍고 이렇게 마이너스 9.21로 내렸는데 얘도 유상증자입니다. 얘도 유상증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 회사를 사면은 거의 감자라던가 유상증자를 대부분 합니다. 주가가 찌라시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뺄 때 유상증자 혹은 대주주 매도 이런 걸로 빼는데 와 얘네는 진짜 뜬금없이 유상증자를 하네요. 최근에 막 저 코다리 이슈 갖다 이렇게 올리고 장난치는 제약주가 많았는데 에이프로젠은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빠지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 위기에 나와 있다. 경영의 빨간불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죠. 이 뉴스는 어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날에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투매라던가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미국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정 주고 오히려 제약주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지난주 네이처셀이 급등을 했는데 네이처셀 도대체 왜 올랐을까? 설마 저것도 코다리 씻고 갔다가 장난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네이처셀 설마 왜 올랐을까? 얘 또 라정찬 씨가 무슨 찌라시 띄웠나 했더니 얘는 이 코다리 치료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코다리 치료제를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올렸어요. 특히 임상실험을 신청했다. 임상실험에 돌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했다. 신청을 한 것 같다가 주가가 16%가 올랐습니다. 참. 지금 비이상적인 시장이라고 여러분도 느끼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RNM바이오에서 한번 구속되신 라정찬 씨가 하는 회사인데 와 상패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회사가 지금도 찌라시에 매번 띄워놓고 하한가 몇 번 찍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찌라시에 또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나는 곤약 젤리가 여기서 만드는 건 되게 맛있는데 그냥 제약 회사로서는 솔직히 기대도 안 되고 그냥 되게 투자자들을 꼬시는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이만큼 샀다 하면서 이거 수급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단타 치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보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촥 띄워놨으니까 다음 주 그냥 시작할 때 잠깐 갭 띄워놓고
또 위에서 설거지하고 빼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진짜 조심하세요. 나는 네이처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위에서 고점에서 꽂아놓고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빼버리는 거. 야,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진짜 죽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빠졌는데 마이너스 막 80% 이상 빠졌으니까 미쳐버리죠. 10,000원 넘는 주식이 5,000원도 깨지고. 그리고 올릴 때는 실적이 아니라 항상 찌라시로 올리는데 찌라시도 언제 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체 없는 주식은 진짜 여러분 월요일날 안 따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파미셀도 찌라시 지난주에 띄었잖아요. 파미셀이 뭐냐면은 이번에 왜 올랐나, 이 렘데시비르하고 관련주로 해서 아침에 21%가 올랐는데 아침부터서 그냥 이렇게 꼬라박고 바로 추락했는데, 자, 코롱 보세요. 최근에 점상해서 점상 3번까지 보낸 다음에 이렇게 쫙 빠지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는 점상으로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산 사람이 없어. 산 사람이 없고 체결된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까지 보내고, 그 다음번 위에서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사신 분들 23%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8%면은 마이너스 15%, 그 다음날 마이너스 17%에서 총 마이너스 32%의 손실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점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체결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 왜? 그냥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익권에서 팔려고 하지. 오히려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빠지면은 그냥 쓱 빠진다. 거래량도 없잖아요. 코롱인더도 그렇고 얘는 정말 심각하죠. 아침에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28%까지 올린 다음에 종가 마이너스 9%,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34%, 그 다음 날에도 또 이렇게 빠지고 해서 요런 찌라시에 들어가봤자 어차피 체결된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날 들어가서 물리거나 이렇게 손실을 보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구할 수 있는 방법. 마이너스 32% 찍었잖아요. 그럼 내가 플러스 42.5%가 올라야지 내 본전이 되고, 손절을 해도 복구할 때도 다시 상한가 한번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플러스 42.5%의 수익을 얻어야지 내가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찌라시로 오르는 종목, 내가 설사 이런 데서 체결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냥 시초가부터 던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왜냐면은 이 호가창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 수 있는데, 빠지면은 나는 그냥 이쪽에서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호가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서 아무도 안 사준다. 그건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코롱 글로벌이라던가 코롱 인더라던가 코롱 관련주처럼 아침에 갭이 뜨면은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대응 시나리오를 좀 짜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만약에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인가, 하락 중이라면은 일단은 관망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날에 크게 오른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아침에 갭이 뜬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그냥 그날 좋아 보였던 종목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KG 이니시스 목요일날 정말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KG 이니시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얘를 매매해서 손해본 적이 많지 수익 난 적은 별로 없다. 그래서 얘는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와, 전날에는 오를 때 9.25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날에는 지수가 폭등을 해도 안 오릅니다. 얘는 하락장에 잘 올라. 하락장에는 결제주가 되게 많이 오르고, 사이버 결제 얘도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렸던 애들이 오르나 찾아보시고, 기관과 외인이 매수한 종목이면은 기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이 다음 주에 또 공격적으로 매수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팔고 있으면 팔고 있다가 중간에 2시 때라던가 1시 때, 11시 때 매수로 좀 전환하나 안 하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이 매매하는 종목 거의 따라가서 매매하고 종가 직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종가 직전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버나잇이나 종가 베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종가 베팅을 안 하느냐? 첫 번째는 환율이 1200원대입니다. 저는 환율이 1200원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장이 상당히 비이상적이죠. 장이 비이상적일 때는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잘못하다가 아침에 개파락 맞아가지고 자기가 벌었던 수익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코스피가 2600을 찍었을 때 저는 2600에서 2300 갈 때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다?
종가 베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장이 비이상적이라고 느끼고 종가 베팅을 안 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2년 전 이 영상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하락장의 시작인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진짜 웃겨요. 왜냐면은 이때 지수가 2600을 돌파했을 때 하락장이 시작된다고 이런 미친놈을 만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이날 이후로 한국 증시 한 번도 안 오르고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했나요? 자, 1월 달은 장이 정말 너무너무나 좋아서 제가 매일 거래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렸네요.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절대 제 실력이 아니고 어떻게 일주일 남짓 매매를 했는데 수익금이 1000만 원이 찍히냐. 이거는 정말 지금 장이 미쳤다. 이럴 때는 종가 베팅 안 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현금 다 뽑고 이번 주부터서 2주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 진짜 돈을 이날 다 뽑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한국 증시가 오르지 않고 폭락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이 언제 꺾일지를 모르잖아요. 장이 언제 꺾일지를 모르니까 대비책으로 저 같은 경우엔 저렇게 했었는데, 물론 뭐 스윙이라던가 장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얻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어느 저항을 돌파했을 때 바로 또 투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저게 진행된 다음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한 다음에 바로 돈을 뽑아놓고 2600을 지지해주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바로 빠지나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을 쓰는 게 제일로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자, 여기 매매한 날을 보세요. 1월 후반때만 매매를 했어요. 1월 후반때. 2018년도 1월 후반때만 잠깐 매매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2500을 돌파했습니다. 2500을 확실히 돌파하고 지지해주는 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2600을 돌파했을 때 이때 안 뽑고 안 나갔으면은 저도 큰 손실을 받겠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 1900을 넘었으니까 1900 지지를 해주나 안 해주나 좀 살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지수가 고점이 언젠진 모른다. 하지만 지수가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놓거나 아니면 지지해주는 거 본 다음에 들어가자.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총선 이후에 수혜주, 정책주 이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순환 주기가 거의 하루니까 수소차는 뭐 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오른다면 좋겠지만 또 다음 또 정책주, 지난번에는 뭐 5G라던가 기가 인터넷이라던가 무료 와이파이 관련주가 막 갔던 것처럼 이 정책주로 쏠리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정치 테마주에서 또 잠깐 뭐 슈팅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슈팅이 나온다고 해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제 흥구석유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주에 급락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18불이라던가 이런데. 근데 최근에 유가가 막 다시 상승하니까 이렇게 올랐던 이런 유가 관련주가 오히려 오펙 감산 회의 이후 재료 소멸로 팍 빠지는데 요런 거 잘못했거나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 럼프형이 한국에다 뭐 지원 요청했다 뭐 했다면서 최근에 한번 팍 끼었다가 거기가 최고점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내가 한번 엇박자 타면은 남들 수익 날 때 나는 수익이 못 나요. 근데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 한번 꺾이면 그 추세가 다시 위로 올라오려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주식들은 결국엔 나중에는 실적 시즌이 오면은 실적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무슨 시즌입니까, 여러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회사들이 수두룩하고 저는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요일날 배드민턴 치다가 배드민턴 채가 부러져가지고 부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라켓을 구하러 돌아다녔다. 6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총판이 한국에 거의 없고 보세같이 구하기 힘든 브랜드라서 제가 부산 시내에 있는 스포츠샵이라던가 스포츠 클럽들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정부에서 학교 체육관과 그리고 시청과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 스포츠 센터를 모두 다 영업 중지를 시켰죠.
이 두 가지를 중단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배드민턴이든 아니면 뭐 테니스든 축구든 농구든 뭐든. 그래서 요 배드민턴 샵이라던가 아니면 스포츠 센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백수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서 요 스포츠 센터 영업을 중지하고 학교 체육관을 막아버려가지고 4달째 지금 일거리도 없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죠. 왜? 운동을 못 하는데 누가 물건을 삽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금요일 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요 스포츠 센터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단 한 군데도 영업하는 곳이 없어요. 왜냐? 첫 번째는 스포츠 샵이 보통 이 스포츠 센터 속에 있거든요. 스포츠 센터 속에 이렇게 매장을 차린 경우가 있는데 스포츠 센터가 영업을 중지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샵을 하고 있는데 샵이 문을 안 열었어요. 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를 내기 힘든 상황이죠. 왜? 학교 체육관과 스포츠 센터가 안 하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고 물건을 사는 사람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런데 스포츠 센터를 가보면 휴대폰으로 연락 주세요 하면서 명함 하나 꽂혀 있고 이쪽으로 연락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연락하고 있으면은 연락해 보잖아요. 지금 뭐 배달의 민족 배달톡 알바라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셔요. 근데 더 암울한 사실이 최소 이번 연도 6월이라던가 7월 달까지는 이 스포츠 센터라던가 학교 체육관이라던가 이런 체육 시설을 오픈 안 할 예정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매달 막 200씩 나가는 곳도 있고 고정 지출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보다 지출이 나가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뭐 패션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옷 같은 경우에도 신상품이 나오는데 신상품이 아예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 옷도 신상품이 봄철 신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하니까 지금은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들에서도 신상 출시를 미뤘대요. 신상 출시를 미뤘고 아예 출시를 안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켓을 구할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 물건인데 이제 한국 입국 금지 때문에 수입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수입이 설사 된다고 해도 안 가져올 거래요. 왜? 안 팔리니까.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어차피 수입해봤자 누가 사냐고. 그래서 어떻게 수입을 해보면 구할 수야 있겠는데 아직까지 수입해서 들어올 여력이 안 된대요. 구매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뭐 패션 브랜드라던가 스포츠 용품 브랜드 뭐 휠라 코리아라던가 화승인더라던가 르카프 얽혀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이렇게 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나는 자영업자분들이 저렇게 다 뭐 배달의 민족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저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되게 충격적이었고 일반 기업들에서도 신상품을 지금 출시를 연기하거나 안 팔려고 하고 있는 모습도 되게 무섭더군요. 아니 물건을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무역 회사들도 지금 막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실물 경제가 되게 파괴되고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 막 선반영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국의 경제지표도 나오지만 곧 있으면 미국의 경제지표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왔는데도 과연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그것도 솔직히 궁금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대응을 하면서 짧게 매매하는 걸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론 종가까지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도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지표가 나온 다음에 요렇게 그냥 싹 밀어버리는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막 갑자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종가에 그냥 시초가 밑으로 쫙 빼버리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개인분들만 이렇게 매수로 잡힌 종목들이 너무너무나 많았는데 이게 여러분 지수가 막 오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이 종목도 같이 오르겠지 하면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걸 이용해서 다른 종목을 이렇게 매도를 하고 뭐 삼성전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섹터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수가 오르든 말든 중요한 건 내가 산 종목이 올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고점에서 잡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수익은 항상 계좌에서 출금해야지 돈을 써야지 그게 진짜 내 수익금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다음 주는 이제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대라던가 1% 안팎대 정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4% 이렇게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대 안팎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 이상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되게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요 GDP 발표할 23일 요 날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하고 현대차하고 시총 상위주 전부 이날 다 발표하니까 이날 만약에 한번 잘 밀려버리면은 다른 나라 다 가는데 우리나라만 밀리고 우리나라만 지난번처럼 내렸던 그 시장이 또 재현될 수 있으니까 이날은 여러분이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주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한국의 GDP가 4월 23일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마이너스 1% 안팎의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날은 SK 하이닉스와 현대차도 실적을 같이 발표하니까 이날만큼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가가 18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펙에서 유가 감산 회의 이후에도 지금 유가는 너무나 크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부터서 흥구석유를 비롯한 유가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6월달까지는 이번에 오펙 회의가 열릴 예정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당분간 30불을 갈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현재 유가 관련주가 싸다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유가 관련주는 투자를 상당히 주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 계셨네요. 예, 제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시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